네, 안녕하세요. 반디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부동산과 사업 이야기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모르시는 것도 많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아서 제가 어떻게 부의 시작이라는 커뮤니티를 여기 이제 김 팀장님, 이 팀장님 같이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분들을 모시고 금융과 자본주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가 셋이 모이면 항상 카페에 모이면 그런 이야기들로만 계속 정말 2시간, 3시간 떠들 수 있는데 네,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남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렇게 자리 모시게 되었고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저희가 나눠볼 주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가 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금융 문맹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 금융 문맹률이 왜 높은지에 대해서 한번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많은 유튜브에서 1억을 모으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여쭤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1억을 모으기까지 그 과정, 현실적인 그 방법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는가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 건데요. 혹시 누가 먼저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솔직히 반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한테요? 네. 네. 왜냐면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돈을 힘들게 모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모으는 중에서 네. 어떤 거를 느끼셨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느꼈을 것 같아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런 걸 남겼는데 그 1억을 모으면서까지 느꼈던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남기긴 했는데요. 제가 돈을 모으고자 했던 이유는 사실 저는 별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 가족들로부터 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독립을 하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사실 했어요. 네. 그렇게 어렸을 때 뭐 엄청나게 이렇게 유복한 그런 가정은 아니었던지라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제 몸 하나만큼은 제대로 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오래전부터 하곤 했고 그게 이제 그래도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는 그 의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고 돈을 모으면서부터는 확실히 그 내 자신감은 이거에서부터 나온다고 짠에서부터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가 넘어서부터 보니까 이 정도면 내가 차를 살 수도 있겠다. 한 5천만 원, 6천만 원 넘으면 그때서부터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뭐 부동산도 사실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내가 적게 모았을 때 보이지 않던 그런 자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걸 제가 영상에서도 남겼었습니다. 사실 김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근데 이제 반디님하고 또 거의 비슷한데 우선 저도 제 가정이 그렇게 좋은 이제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돈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돈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군 생활 하다가 책을 이제 접하게 됐죠. 책을 접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모은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통장에 영원 다 쓸 거 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읽고 이제 머리를 한 대 좀 맞은 것처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는데 막 주변에서 이제 뭐라고 하죠. 그렇게 돈 모아 군인이었으니까 돈 모아서 작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모아봤자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확실히 지금 그 이후로 거의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불어나는 걸 실제로 봤어요.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돈에 대해서 좀 많이 깨지게 됐죠. 돈은 이렇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불려야 되고 어떻게 또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이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항상 최악을 대비하기 위해서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죠. 저희가 돈을 버는 궁극적인 목표가 물론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잠깐 기쁠 수는 있지만 돈의 가장 큰 그 힘은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줄 수 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꼭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했는데 돈을 꼭 벌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거라든지 그런 고정관념이 많잖아요. 저희가 돈을 모으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이 생각하기엔 저를 봤을 때 강박관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사소한 커피 사 먹는 것도 되게 아까워하고 네. 예, 그런 모습이 사실 다른 분들한테 평범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강박관념 비슷하게라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야만 돈을 내가 그 적은 월급으로라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냥 평소대로 소비하면 사실 모을 수가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박관념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다. 저는 그리고 또 돈을 모아야 되는 게 이제 저희가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렇죠. 저희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뭔가 자산을 취득한다고 하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취득하거나 했을 때 결론적으로 목표는 내 자산 증식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돈을 안 모으면 자산을 만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희 집값이 만약에 5억이라고 치고 만약에 1년에 5% 오른다 그러면 2,500만 원씩 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저희가 돈을 모아서 같이 탑승, 편승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같이 시대에 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같이 탑승을 하면서 이제 자산을 불리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가가 아무래도 저희 월급보다는 월급이랑 똑같이 올라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연봉 한 3, 4천 정도 하면은 한 5%만 150 정도 한 150 정도 되는데 결론적으로 미리 자산을 축적해 놓지 않으면 네, 진짜 실제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 대비 내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늦다 보니 그래서 돈을 좀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 연봉 4천만 원이라고 치면 연봉이 5% 오른다. 그러면 1년 뒤에 200만 원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4,200만 원이 되는 건데 이미 부동산 가격이 5억이라고 치고 5억에 5% 그러면 2,500만 원이 오른 거니까. 그렇죠. 나는 200만 원 겨우 올랐는데 얘는 2,500만 원 올라버린 거니까 사실 그것만 해도 지금 갭이 너무 많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포기를 하고 그러지 않나. 그렇죠. 네. 포기를 모으다가 포기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이 자산의 격차가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월급은 매년 오르지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 임금 같은 것도 이제 반대님이 이제 띄워주실 건데 네. 자료 저한테 넘겨주셔야 돼요. 실질 임금 같은 거 보면은 계속 올라가고 있진 않아요. 유지되거나 하락세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에 따라서 좀 더 돈을 모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내가 그 자산 가격의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 모아야 된다. 네, 그 다음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 문맹률이 혹시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체감상 이걸 몇 퍼센트라고 제가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개인적으로는 10% 아래로 보고 10% 제일 크게 잡았을 때 네. 10% 이하? 금융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10% 이하다. 잘못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 90% 이상. 네,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금융 문맹률이 네. 90% 이상이다. 네, 그쵸.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러니까 10명을 만났을 때 한 명도 알까말까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거의 0.5명 정도 될까 말까. 맞아요. 네. 저도 90% 이상 정도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고 자료도 확인을 했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이 금융 문맹률이 한 6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낮네요. 네. 그러니까 성인 3명 중에서 2명이 이제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고요. 일단 S&P 글로벌의 통계로 따르면 저희가 81위입니다. 81이요? 네. 여기서 충격적인 게 우간다보다 밑입니다. 저 우간다보다 밑에요. 네, 우간다보다 밑에고 기본보다 아래고요. 도미니카 공화국보다 아래다. 네, 코스타리카.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 뭐 한강의 기적 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실질적인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쉽게 말해서 개발도상국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성장적인 국가보다는 많이 떨어진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도 데이터를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레바논보다 한참 아래네요. 네, 레바논보다도 아래고 부탄보다도 아래고 와. 헝가리. 네. 당연히 선진국들은 네, 당연히 높고요. 뭐 덴마크 1등이라고 나오고 이러는데 저희가 다른 국가랑 비교해봤을 때는 더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프리카 계열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81이라는 숫자 자체가. 혹시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우리나라 그럼 그 금융 문맹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제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꾸준히 뭐라고 듣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괜찮은 대학교를 가서 안정적인 직장을 해라. 대부분 저희 대한민국은 IMF도 겪고 경제 위기를 또 많이 겪으면서 은행 이율이 되게 높았던 시기를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겪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이 좀 더 안전하고 IMF 때도 많이 무너지진 않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께서 자녀분에서 또 다른 자녀로 이렇게 전이가 돼서 그렇게 조금 문맹률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왜냐면 솔직히 어렸을 때 저축하셨을 때 어머니께서 그냥 은행에 넣어 이런 말. 그렇죠. 네. 네, 은행에 저축을 해라. 그렇죠. 통장 파서 은행에 넣고 적금들고 예금하고.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 안정을 추구하는 그 대한민국의 특징적인 것도 포함을 해서 부모님께 듣고 배웠던 게 돈을 모으는 방법이 예적금밖에 없었고 너무 한정적이었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네. 30살 때까지 돈을 모으는 그 어떤 저축하고 보관하는 방법은 은행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네. 근데 은행을 이제 좀 쪼개라 정도로만 사실 알고 있었죠. 한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예금자 보호법, 새로운 네. 분산 투자 방법. 예금자 보호법에 뭐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 이상은 뭐 국민은행에 5천만 원 넣어놨으면 뭐 신한은 아니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뭐 이런 걸 좀 쪼개라 네, 하고 그렇죠. 이렇게 저도 알고 있었는데 그 이상은 전혀 알지 못했거든요.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교육, 뭐 수학은 배우지만 신용이나 투자나 이자 관련된 것들은 안 교육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접하는 환경 자체가 이미 금융에서 멀어져 있다 보니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자체는 은행밖에 없다. 그러니까 은행에만 넣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계속 대물림 되고 이 아이가 커서 부모가 됐을 때도 또 본인의 아이한테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교육을 해주다 보니까 계속 악순환이 지속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네. 뭐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금융에 대한 공부나 어떤 지식 같은 거는 네. 뭐 받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그 성인식인가요? 자녀가? 네. 성인식 되면 그때 2천만 원인가? 맞아요. 네. 근데 그거 이제 해준다는 이유, 네. 그거로 이제 불려서 그렇죠. 네, 그렇죠. 사업을 해라. 그 얘기 혹시 한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들어만 봤지 정확한 거는 아, 팀장님이 지금 사업을 해라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들은 내용이라 저도 이제 워낙 그 존니 대표님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셨을 때 워낙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이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제 투자를 알려주고 사업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13살 그리고 남성인 경우에는 15살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이제 성인식과 함께 이제 그 여태까지 모아놨던 자본을 물려주면서 이 아이가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부모님이 유대인의 부모님들이 그걸 계속 이어왔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컸을 때는 본인의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사업을 이제 도전하는 어떤 정신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았나. 네. 혹시 지금 김팀장님 아이 있으시잖아요. 네네. 혹시 그런 식으로 그럼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하려고 이렇게 하시나요?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돈을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금통에 넣기보다는 네. 이제 그 아이 계좌를 따로 만들어준 게 있어요. 그래서 증권 계좌도 만들어줬고 아이 관련돼서 이제 CMA 계좌도 만들어주면서 그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너가 저금통에 넣었을 때는 내일 되면은 그 예를 들어 10,000원을 저금통에 넣었다. 그럼 내일 되면 그게 또 10,000원 그대로 네. 나가는데. 근데 이게 CMA 통장에 넣든 아니면은 증권 계좌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든 그게 나중에 뭐 CMA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이제 보여주는 거죠. 단 몇 원이라도 붙는 거를 보여주면서 아이가 그걸 보고서 이제 느끼는 거죠. 아이도 이 돈이 이제 불어나는 걸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세뱃돈이나 네. 뭐 어른들 만나서 용돈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본인이 저금통에 넣는 게 아니라 CM.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 본인의 통장에다 넣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 조금씩 돈은 이렇게 좀 나의 돈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조금씩 알려주고 있어요.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아이가 몇 살인데 벌써 그런 거예요? 지금 8살이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 쓰는 것도 좀 필요한 거와 불필요한 거를 좀 나눠서 좀 쓰게끔 하려고 하고. 어려서 더 쓸데없는 소비는 네. 최대한 자제를 할 수 있게끔 맞아요. 만들어주고 네. 벌써부터 그럼 그 돈이 굴려간다는 걸 지금 체감을 한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소비를 하고 싶을 때도 내가 한 번 더 뭔가 참을 수 있는 그런 그죠? 네, 맞아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뭘 사야 된다. 근데 그럼 너 돈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아이가 안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맛집이다 진짜. 진짜 맞아요.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이 CMA 계좌 수익률 굴러가는 걸 벌써 지금 체감을 했다는 게 진짜 우리 나이 때가 만약에 아이가 됐었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지지 않을까. 20년 이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20년 이상 2% 3%로 굴러간다면 진짜 매일매일 뒷자리가 바뀌잖아요. 네, 맞아요. 앞자리는 바뀌려면 좀 시간이 걸려도 맞아요. 매일 뒷자리, 맨 뒷자리 한 자리는 무조건 바뀌기 그렇죠. 때문에. 아시다시피 CMA에서 한 10,000원만 꺼냈어도 내일 받는 이자가 달라지죠. 그렇죠. 네, 10,000원, 20,000원 쓰면 한 1, 2만 줍니다. 맞아요. 이게 상당히 좀 고민을 하게 되긴 하는데 아마도 CMA 쓰시는 분들이 그거를 시각적으로 보다 보니까 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혹시 좀 있나요? 저도 아무래도 그런 거 있죠. 적금은 뭐 아예 원래 못 쓰지만 적금 예금 같은 건 뭐 깨기 전까지 못 쓰지만 CMA는 진짜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넣었을 때 800원 받던 걸 거기서 한 100만 원, 200만 원만 빼도 갑자기 700원, 600원으로 줄어드니까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좀 소비하는 게 쉽지 않다. 네. 좀 더 참자. 뭐 좀 내가 좋은 거 하나 한 100만 원짜리 노트북 사고 싶어도 이게 진짜 더 필요할까? 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진짜 자유출금 통장이 0.1 주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거 쓰시는 분이랑 이제 CMA 쓰시는 분이랑 약간 소비를 살 때 조금 더 생각하는 그 뒷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좋은 얘기다. 네. 자기 입출금 진짜 가지고 있어봐야 0.1 뭐 주든 든 많은 돈 뭐 거의 하루마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쵸. CMA는 아무래도 돈이 매일매일 들어가니까. 달라져요. 이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네, 심지어 오늘 안 쓰면 내일 늘어납니다. 아마 다 겪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너무 좋은 얘기네. 다음번 주제가 다들 이제 왜 많은 유튜브에서 1억을 모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지 사실 저도 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 1억을 모으고 나서의 그런 것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1억 모세긴 해요. 1억을 모으셔라, 1억 모아라. 제 동생한테도 너 서른 전까지 1억 모아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1억을 모아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도대체 왜 이것 말고도 다른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1억을 왜 모으라고 하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굳이 1억부터 모으라고는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1억을 모으라는 이유가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시드가 된다고 보통 말씀을 많이 주더라고요.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그렇죠.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부동산을 좀 도전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금액이 시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이 그만큼 드라마틱해요. 1억에 10%막 걸리면 1,000만 원이에요. 네, 1,000만 원. 그래서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운영을 쩌리하게 잘하면 10% 정도는 1년에 가져간다고 보는데 근데 100만 원으로 10%를 많이 좀 마음이 아프죠. 일단 시작을 하고 포기를 미룰 수 있는 돈이라 해야 될까요? 포기를 미룰 수 있다. 만약에 저희가 100만 원에서 만약 연수익률 3% 정도 나요. 네. 그럼 내가 이거 왜 하지? 그렇지. 굳이 내가 이거를 이거 생각하면서 1년에 3만 원? 그렇죠. 근데 1억에 이제 3에서 5%면 말이 달라져요. 그렇죠. 네. 100만 원대가 되니까. 네, 그래서 자금을 굴릴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1억을 모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1억을 모으는 과정이 예금 적금으로만 모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죠. 네. 저 7년 동안 적금으로만 모았던. 근데 저희가 1억에 도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걸 진짜 알고 싶었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다양하고 소액으로 시작해서 조금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1억을 더 빨리 모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너무 그냥 1억 무세, 1억을 모아서 뭐 주식을 하세요, 1억을 모아서 부동산을 하세요, 아니면 뭐 그래도 30대 1억은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말 많잖아요. 사실 1억이 진짜 큰 돈인데. 이게 1억이 너무 그게 환상이 많아요. 1억을 모으면 힘들죠. 만약에 로또 1억, 1등이 1억이다. 그러면 좀 안 할, 별로 그렇게 달갑진 않을 것 같은데. 1억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가서 붙느냐에 따라서 좋냐 안 좋냐가 되거든요. 모으기는 힘들고 상금으로 받기엔 좀 적고. 그러네. 뭔가를 하기에는 될까 말까. 네. 애매한 숫자면서도 상징성은 있네요. 애매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자금을 그래도 굴려가는 게 시각적으로 좀 많이 보이는 게 1억이다.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1억에 3% 붙었을 땐 300만 원 되지만 100만 원에 3% 붙으면 3만 원. 그 차이가 사실 너무 크기도 하고 또 그것도 있어요. 어느 유튜브 보니까 1억을 모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생각 다 쓰셔도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도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거 보고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현실적으로 진짜 저게 맞을까? 제가 계산해봤을 땐 다 쓰면 사실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열심히 내가 그 모았던 습관과 방식대로 열심히 모으긴 모아야 된다. 다만
모으는 것도 모으는 거지만 이제 1억 이상 그때부터는 투자도 같이 병행하면서 그 돈을 이제 스노우볼 굴리듯이 굴리면 그 속도를 훨씬 증식시킬 수 있다. 결국 이건데 맞아요. 샀으면 될까요? 갔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지 않을까? 1억에 1억 그냥 그대로 그냥 되는 거지 않을까?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억 다음에 10억 모으는데 저 정도 든다. 쉽다. 맞아. 그렇죠. 네. 이거는 솔직히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내가 이 10억 가는 거는 어느 정도 뭔가를 이제 액션을 취해야 돼요. 맞아요. 네, 무조건 취해야 돼요. 네, 1억을 그냥 예금 적금에 넣는다고 무조건 10억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1억을 모으면 이 2억이 가기 쉽다. 네, 그게 좀 더 현실적으로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81위였던 것처럼 나쁘게 말하면 남들보다는 조금 뒤처졌고 좋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학력의 수준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되게 높죠. 그렇죠. 사전제를 조금만 노력하면 1억에서 2억은 진짜 금방 갑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말하는 1억에서 10억 가는데 뭐 절반 걸린다. 절반 걸릴 수도 있죠. 1억에서 10억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데이터상으로 몇 년 딱 찍히죠. 아, 예. 근데 그 데이터가 데이터대로만 흘러갔으면 저희가 다 부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현실은 만만치 않지. 맞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거 플러스 2억을 도전하기. 1억 1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1억에서 바로 이제 2억에 가기까지. 그죠? 저희 통장만 개세팅하면 1억이면 한 달에 이자만 한 30만 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저희가 월급을 이자로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솔직히 1억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보험비라도 내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공과금 아니면 휴대폰 요금이라도 낼 수 있고 소득 대체가 좀 되려면 굉장히 1억이 상징성이 있죠. 아, 그렇죠. 1억을 넣으면 한 달에 대략 한 30만 원 정도의 네. 그 이자 소득이 나오는데 이거를 현재 물가로 봤었을 때 그 소득을 대체할 만한, 그죠? 네, 보험비라든지 뭐 아파트 관리비 한 15만 원, 20만 원 그렇죠. 이거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난 상대적으로 그만큼을 더 모을 수가 있다. 라는 말이 월급을 월급에서 그 정도 안 쓸 수 있다고. 2억을 훨씬 빨리 갈 수 있다. 아, 그렇죠. 네.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는 게 쉽지 않았는데 그 이자 소득이 나옴으로써 한 달에 130만 원을 모을 수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내가 30만 원 아껴서 하려면 훨씬 힘들고. 진짜 힘들죠. 그렇죠. 30만 원 아껴보신 적이 많으실 거잖아요. 정말 많죠. 10만 원 줄이는데도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제 집 앞에 바로 뚜레드가 있는데 매일 아침 빵 냄새만 맡고 이제 가거든요.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빵 정말 좋아하는데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이렇게 풍채가 이제 좀 크지만 저는 배달 음식을 진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시킵니다. 와. 근데도 이제 저희 직원들이랑 같이 먹을 때 쓰면은 내일 이자가 줄어요. 네, 그게 가장 크리티컬하고. 반디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어때요? 1억 상징성 아까 말씀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1억을 모으면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시도에 대한 게 가능성, 도전 그런 거 말고도 혹시 조금 개인적으로 뭐 1억의 의미는 내가 봤을 때 한 요 정도다 이런 게 있을까요? 간단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제가 이제 전역 했을 때가 그때 연봉이 4,600만 원 정도였어요. 4,600만 원 정도였는데 사실상 거기서 뭐 차 떼고 포 떼고 세금 다 떼고 보험비 다 내고 했을 때 내가 순수하게 예를 들어 생활비로 100만 원을 내가 쓴다고 가정해보면 그럼 1년이면 1,200만 원 정도를 쓸 수 있다는 건데 내가 그거 외에도 1억을 가지고 있다? 그럼 사실 저는 지금 전역을 한다고 해도 일을 안 하고도 한 5년, 6년 이상은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제가 군생활 뭐 처음에 물론 올인이었죠. 올인한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나와도 나 먹고 살 수 있네? 라는 그런 좀 여유? 한 발 내가 조금 더 떨어져서 좀 더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이 군생활에만 올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와도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기간을 내가 세이브를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부동산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고 주식도 당연히 관심이 생겼고 이 돈을 그럼 내가 2억 3억이 되면 나는 그러면 시간을 훨씬 더 벌 수 있다는 거고 그만큼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때부터 돈 욕심이 좀 더 생겼던 것 같아요. 생길 수밖에 없죠. 네. 네, 맞아요. 그때는 진짜 적금에 1억이 들어가도 사실 1억을 분산해서 다 적금을 넣어도 뭐 또 다르잖아요. 그게 꽤 많이 나오죠. 엄청 많이 나오니까.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오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1억을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이 더 좋았지 않았나. 더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유튜브에서 그렇게 1억을 모으라고 강조를 하지 않나. 근데 저는 좀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딱 30 딱 되기 직전에 1억을 모으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30에 1억을 모으는 게 가능한가? 쉬운 일은 아닌다고 생각하는데 30 전에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뉴스를 같이 보고 있긴 한데요. 네. 많이 못 모으시는 것 같습니다. 30대 평균 70만 원. 진짜요? 네, 라고 나오네요. 30대면 30대 초반, 중반, 후반 다 포함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30대니까 뭐 30부터 40까지 그러니까 40까지 치는 수도 있죠. 네.
네. 이 속도로 간다 그러면 솔직히 1억을 모으는 거가 쉽지 않아요. 70만 원이면 1년에 840만 원, 1000만 원도 못 모으는 거죠. 지금 현재 20, 30대가 평균에 월 소득의 25%를 저축을 한대. 요 이야기를 좀 한마디 하자면 네.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기준점이라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억 원을 모으는데 부모님이 부자이셔가지고 물려받은 거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을 하는데 누군가는 부자가 되고 나중에 누군가는 똑같은 생활을 하고 누군가는 또 약간 이렇게 더 가난해지는 그런 미래를 맞닥뜨리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1억 원의 의미가 저는 그 안에 딱 3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마인드 자체가 부자이신 분들과 빈자이신 분들은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부자빠 가난아빠의 저자이신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난은 정신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300만 원밖에 못 버니까 나는 어차피 부자가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이미 박혀 있는 거죠. 이미 나는 부자랑 먼 미래다. 네, 나는 이번 생에는 틀렸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냥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죠. 오늘 하루 소비하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 마인드 자체가 이미 돈을 모을 수 있는 거로부터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게 두 번째로 이어져요. 그게 소비 습관이 그게 바로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소비 습관이 3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300만 원을 벌면 15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 유형은 300만 원을 벌면 300만 원을 다 써요. 그냥 내가 그죠 월급 받은 거를 다 쓰는 거죠. 네. 젊을 때 즐기자. 그렇죠. 언제 좋을지 모른다. 그렇죠. 세 번째 유형은 300만 원을 버는데 400만 원을 써요. 그냥 무조건 생각보다 주변에 케이스가 은근 있어요. 그런 게. 저는 못 봤어요. 그냥 긁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긁는 거죠. 신용을? 그쵸. 신용카드를 쓰는 거죠. 대단하다. 어차피 다음 달 갚으면 되는데? 약간 이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소비 습관으로부터 이렇게 누군가는 저축을 하는데 누군가는 계속 욜로 인생과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특히 2번, 3번 유형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돈 모아서 뭐 하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가 오히려 더 준비를 해야 되고 더 아끼고 저축을 해야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다 쓰자는 완전히 이제 벗어난 미래를 준비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거죠. 오늘을 준비하겠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1억 원을 계속 못 모으는 이유가 저는 요 세 번째,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돈의 속성의 이제 김승호 회장님이 어떤 영상에서 이야기하신 게 있는데 그게 약간 닭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닭은 우리의 회사인 거죠. 네. 우리가 직장 다니는 회사. 근데 닭이 낳는 알은 월급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상상을. 네. 근데 이 닭이 하루에 한 알씩 낳는 겁니다. 알알을. 그러면 한 달이면은 30개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 30개를 다 먹어버리면 그냥 하루에 하나씩 다 먹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31일 이후에는 없어지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까 그 2번, 3번 유형 분들이 야, 다음 달에 또 30개 알을 낳잖아, 닭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김승호 회장님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이 닭이 30개의 알을 낳으면 여기서 15개는 내가 놔두면 내가 저축을 하라는 거죠. 저축 및 투자를 하면 15개가 남잖아요. 그럼 우리는 15개의 알을 가지고 뭐 좀 아껴서 계란찜을 먹든 계란 후라이를 먹든 계란 어떤 요리를 먹어서 아껴서 먹는 거죠. 30일을. 그러면 내가 저축해놨던 이 15개의 알에서 부화가 되고 병아리가 돼서 병아리가 닭이 되는 시간. 닭이 되고 이 닭이 다시 알을 낳는 시간. 그리고 그 알을 가지고 또 다른 닭이 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시간과 이 인내하는 어떤 그 절제하는, 그러니까 절제라는 거는 내가 알을 당장 하루에 하나씩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개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절제. 인내해야 된다. 네. 그래야 이 닭이 됐을 때 하루에 하나씩 나오면 16마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16마리가 하나씩만 나와도 한 달에 480개의 알을 낳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2개, 3개 먹어도 미래에 대한 먹거리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때는 소비를 어느 정도 좀 늘려도 그쵸. 그때까지만 내가 참고 절제하고 인내를 하면은 괜찮아지는데 근데 대한민국은 무슨 나라예요? 무슨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이죠. 치킨의 민족이잖아요. 배달의 민족과 치킨의 민족이 심지어 그 닭을 잡아먹는다. 그 한 마리 남은 닭까지 잡아먹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돈을 모을 수 없는 구조가 되고 결국엔 이 닭이 한 마리 남은 닭이 언젠간 죽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수명을 육체적으로 다하는 그쵸. 회사도 언젠가 그냥 망할 때도 있고. 네. 저희가 언젠가는 퇴직을 하고 언젠가는 이직을 하고 언젠가는 회사를 못 다니는 상황이 생길 때 이 닭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어떻게 이제 알을 먹을 거냐, 그렇지. 먹거리를 먹을 거냐.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미 이제 나의 노후는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에서부터 소비 습관이 이어지고 여기서 인내를 못 하니까 아예 미래는 노후가 은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식들한테 떠넘기게 되는 거죠. 네. 그 자식은 똑같이 대물림 되는 거고. 이거 진짜 너무 좋은 비유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이 돈을 낳게, 돈이 맞습니다. 돈을 만들게. 근데 저 사실 이거 들으면서 야 이거 나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자기 뭐 어떻게 알을 낳는데 뭐 닭을 해야죠. 뭐. 알을 막 해서 치킨의 민족 해가지고 배달의 민족. 제가 그렇게까지 편집 못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거 너무 좋은 비유였어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결국에 맨 처음 마인드서부터 네, 맞아요. 잘 그 정립을 해 나가야지 좋은 습관을 해가지고 맞아요. 경제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유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궁금했던 건 저는 1억을 모으기까지 순수하게 적금으로만 모았단 말이죠. 월급 받은 걸로.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내가 1억을 모으면 그 기간을 좀 더 단축시키고 내가 정말 너무 힘들게 모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제가 조금 더 이 방식을 유지를 하면 더 쉽게 더 빠르게 모을 수 있을까? 이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유튜브에 나와 있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뭐 일단 1억을 모으세요. 1억이 제일 많죠. 네. 1억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으고 굴리냐고. 그거를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이거를 이제 찍게 된 게 우리는 가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렇죠. 이 타이틀이었잖아요. 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득이 낮지가 않아요. 저희가 지금 통계청으로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540만 원이라고 해요. 25년 중위소득이 4인 가구다 540만 원. 그러니까 적나요? 엄마 아빠 있고 네. 자녀 2명 있는데 540만 원이다. 그쵸. 그 정도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좀 괜찮죠. 네. 근데 저는 한국이 올려치기 문화가 진짜 굉장하고 내려치기 문화가 진짜 굉장하다고 보긴 봐요. 근데 저희가 한겨레에서 보시면 이제 20, 30대 평균 소득이 326만 원. 많이 버네요. 이거는 20, 30대니까 저희 중위소득은 뭐 50대도 포함일 거고 60대도 포함일 거고 그렇지. 네. 저희가 돈을 적게 버니까 한겨레 방금 326만 원이면 적게 벌진 않죠. 그래서 단순 계산을 좀 해봤는데 200의 절반을 저축을 합니다. 100만 원. 네, 절반을 저축을 해서 20살 때부터 45년 정년 퇴직 때까지죠. 저축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한 이자 없이 5억 4천 정도가 됩니다. 5억 4천이요? 이게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시작했던 니즈 자체가 저희가 관리를 잘하면 가난해질 수가 없다. 이런 걸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방금 김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을 낳고 이제 돈이 일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이자를 붙여볼게요. 월급의 50%인 100만 원을 매월 3% 연이율로 계산을 하면 얼마죠? 11억 4천 정도 됩니다. 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11억, 12억 한 요 정도죠. 뭐 고금리일 때도 있다가 저금리일 때도 있다가 대략 그냥 평균적으로 잡았을 때 못해도 9억에서 한 12억의 자금을 확보를 하는데 과연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적은 돈일까요? 아니요, 굉장히 그렇죠. 많은 돈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되게 힘들게 모은 돈이라고. 그렇죠. 예금, 적금만 모았는데 돈을 굴리면은 더 빨리 굴러가지 않을까. 이거를 좀 전달을 시키고 싶었던 게 저희의 니즈였고 제가 봤을 땐 현 상황에서 가장 빠르게 모을 수 있는 방법 투자를 하기는 좀 그러시면은 제가 봤을 때 CMA가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왜냐면 투자를 되게 거부감을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도 주변 지인분들한테 이제 설명도 드리고 추천도 드려봤을 때 증권회사 계좌를 판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거부감을 내시는 분들이 맞아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증권사 계좌가 무조건 위험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부감이 있든 없든 그래도 안정적으로 내가 보호를 받으면서 기존 시중은행 아니면 저축은행 아니면 뭐 새마을금고 이런 데보다는 빨리 모을 수 있는 데가 저는 CMA. 네, 투자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반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러니까 투자를 하기를 너무 거부하신다라고 하면 네. 저도 CMA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조차도 만약에 제가 처음 이제 1억을 모으겠다 다짐을 하고 1,000만 원부터 모았던 그 시기로 돌아간다면 아마 CMA 계산기 제가 돌려보진 않았는데 진짜 100만 원씩 모은다고 가정했을 때 그 7년이 한 6년, 5년으로 최소 1, 2년은 제가 단축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주식처럼 변동성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상품은 아니니까 네. 정말 안전하게 돈을 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역시 주식을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식을 이제 S&P 500이라고 하면은 네. 예, 보통 많이들 아시긴 한데 또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정말 네, 많더라고요. 많이 계세요. QQQ 이런 것도. 그렇죠. 네, 저도 뭐 최근에 알았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물론 뭐 마이너스일 때도 있고 플러스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역사상 10% 이상의 연 수익률을 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을 모았을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네. 그때 나는 주식에 대한 위험성과 이런 걸 내가 감수할 수 있다.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CME로 모았을 때 6년, 5년 걸렸었던 거를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단축을 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S&P 500 정도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괜찮죠. S&P 500을 월 적립식으로 100만 원이 다 너무 부담된다고 한다면 네. 한 5대5 정도로 해서 50만 원 정도 CMA에 넣고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으로 S&P 500에 적립식으로 투자를 해서 그런 식으로 간다면 7년은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는 장기 투자를 일단 위주로 하다 보니 저희 이제 설명을 드리거나 이제 지인분들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기 투자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미국채 떨어진 이게 말이 쉬워요. 말이 쉬워서 그냥 S&P 500에 그냥 넣어놓고 까먹어라, 뭐 수면제를 먹어라, 뭐 잠들어라, 깜빵이라, 아침에 냈고 네,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장기 투자라는 게 오를 때는 너무 좋지만 떨어질 때는 내가 오진풍파를 다 견디면서 추매를 해야 되는데 손도 잘 안 가죠.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가 네. 정말 쉽지 않죠. 떨어지는 칼날에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베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쉽게 말해서 이제 방패를 들고 싸워야 된다. 방패를. 네. 그 방패가 혹시 어떤 게? 방패는 원래 다음 시간에 다룬다. 방패다. 혹시 좀 너무 많이 찍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저 편집이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럼 방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럼 네. 다루도록 하고요. 네. 그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V 시작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